예, 안녕하세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어서 우리가 이제 제6편의 부동산 금융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부동산 금융이 대략 한 5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시험에서는 뭐 4개, 5개는 반드시 나오니까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쪽이 이제 앞쪽, 이 저당의 상환과 관련되는 것들이 한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이죠. 유동화와 관련되는 게 한 2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개는 뭐 리츠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일단 이론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요, 뭐 외우지 않아도 다 맞출 수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금융이 뭐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택금융이 대종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금융이 대종이다, 뭐 이런 이야기 일단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럴 때 이제 이 주택금융의 성격인데, 여러분 요거는 이 소비금융, 저당대부를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건축대부, 공급금융이죠. 요거하고 저당대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저당대부 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해하는 관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4가지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네모를 쳤어야 되는데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저당 대부는 장기입니다, 장기. 보통 10년, 20년, 30년이죠. 그에 반해서 건축 대부는 건축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단기다. 그다음에 이제 이자율로 봤을 때는 저당 대부는 서민 대출이죠. 그래서 저리 상품이고요. 건축 대부는 건축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상당히 셉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급하는 방법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당 대부는 집을 사야 되니까 그게 1억이건 5억이건 8억이건 간에 한 번에 빌려줘야죠. 주택 구입 시에. 그런데 건축 대부는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워낙 위험하니까 그러겠죠. 그다음에 상환 방법인데, 저당 대부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년, 20년 장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달달이 조금씩 갚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 상환이다. 그런데 건축 대부는 완공과 동시에 일시 상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저당 대부는요,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기간이 장기냐 단기냐 뭐 이런 거 다 이해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저당 대부는 장기저리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해해 놓으시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 늘 이자율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출 기간은 무려 20년인데 만약 고정이자로 3% 대출했다 치자. 그럴 때 1년, 2년 지나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갈 때가 많겠죠. 요즘 절이니까. 그런데 고정이자는 못 올려봤죠. 그러니까 은행은 이자율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자율이 변할 때는 바꿀 방법이 없다. 왜? 너무 기간이 기니까. 짧으면은 그때 받아버리고 나중에 새로 대출할 때는 비싼 이자로 대출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시에 목돈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단계적으로 상환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시에 한꺼번에 막 5억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달달이 들어오는 거는 70만 원, 80만 원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택금융의 기능은 가볍게 봅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어떤 일을 하겠냐? 뭐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겠죠. 빌렸으니까 사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을 거고 거래가 잘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내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가주택 공급이 확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축유도와 주택자금 조성이라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려면 예컨대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저축 가입해야죠.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1원도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순수히 8억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있는데, 야, 은행에서 5억 대출 된다 그러더라. 그럼 나는 3억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2억 5천에다가 5천만 더 만들면 되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저축을 하게 돼. 청약저축이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저축유도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나쁠 때는 이제 거래가 많아지면은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자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대출 제도인데, 이제 저당이라는 거는 민법 공부하시죠, 여러분? 저당권.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거 가볍게 봐야 되는데, 종류죠. 전통적 저당을 다른 말로 재래적 저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빌리는 거 그거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저당. 그럼 정부 지원 저당은 뭐냐? 정부가 누군가를 지원한다? 누구를 지원하겠어요? 저소득층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고 신용이 없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건데, 당연히 저당 대출도 아까 절이었잖아요. 절이. 이것도 절이인데 정부 지원 저당은 뭐 1점 몇 프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싸겠죠. 일반적 저당보다. 여기도 기간이 장기죠. 그래서 20년, 30년인데 정부 지원 저당은 보통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이 길겠죠. 대부 비율은 이제 빌려주는 비율이죠. 우리가 투자이론에서 공부했던 건데, 예컨대 이거는 요즘 같은 경우는 60%, 70%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만 정부 지원 저당 같은 경우는 80%, 90%, 우리나라는 80% 정도까지는 준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비교만 되시면 되는 거지 외울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 고정이자 변동이자는 이제 시험에서는 늘 나옵니다. 늘.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정이자율은 당연히 이자가 처음부터 만기까지 고정도 있겠죠. 한 번 10%. 그러면 만기까지 10%예요. 예를 들어서 한 번 3%, 만기까지 3%란 말이죠. 변동이자는 기간 중에 이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장의 이자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변동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는 전부 고정이자였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은행들은 뭐 대부분 변동이자 상품을 취급합니다. 이유가 뭐냐? 예컨대 현재는 이자가 훨씬 쌉니다만은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냥 10%로 가정하기 10%. 자, 1,000만 원을 기간 10년 10% 조건으로 빌렸다. 그래서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 갚아가고 있더라.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해도 됩니까? 자, 투자이론 공부가 좀 되셨나요? 이럴 때 해마다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요거 알고 싶다. 돈 빌렸을 때는 뭘 쓴다 그랬느냐? 저당 상수죠.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하면 되는데, 그러면 대략 16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163만 원 얼마 정도 되는데, 어쨌든 해마다 160만 원 정도를 갚으면 원금과 이자가 상환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 이자가 올라갔다 칠게요. 15%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러분 고정이자는 이자를 못 돌려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대출하는 신규 대출이라면 당연히 15%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대출은 못 돌려받으니까 그냥 만기까지 쭉 10이죠. 그러니 신규 대출에 비해서는 은행은 수익이 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걸 수익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익 손실. 이런 게 이자의 위험입니다. 이자가 변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가 시장 이자가 올라갈 때는 손해 봤으니까 내려갈 때는 이익이냐? 그럼요. 그래서 시장 이자가 5%로 하락했다라고 치자. 이제 그러면 이익인데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한번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 이자니까 그냥 만기까지 10%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대출하는 거라면 뭐 당연히 5%로 대출하겠지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은행은 이자를 더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 차입자 입장 보죠. 차입자. 예컨대 이거 국민은행이 빌렸다 치자. KB. 그런데 농협에서 요즘 이자가 싸졌으니까 다른 데서 빌린 거 있으면은 우리한테 빌려라. 빌려서 갚아버려라. 내가 이자 싸게 줄게. 얼마요? 5%.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은행에서 빌리겠어요? 다른 은행에서 빌리겠죠. 그런 걸 다시 빌린다 그래서 재금융이라 그래요. 또는 재융자라 그러죠. 다른 말로는 빌려서 갚는다, 차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이죠. 네. 빌려서 갚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 만기가 되기 전에 딱 3년 만에 국민은행과의 거래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기 상환이다. 네, 다른 말로 만기 전 변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이자는요. 고정이자는 은행 대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이자가 올라갈 때는 손해를 봐서 문제고 이자가 내려갈 때는 이익이 되긴 하는데 조기 상환하더라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차입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버리고 싶어. 전가는 미룬다는 이야기죠. 요거 시험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전가.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그게 변동이자 제도이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고정이자는 이자가 올라가면은 손해고, 이거 바뀌어서 기억하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은 조기 상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자율 위험을 차입자에게 미루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요? 변동이자이다. 그럼 만일 변동이자 있다 치자. 시장이자가 올라가면 올려받으면 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익 손실 없죠. 시장이자가 내려가면 내려줘 버리면 돼요. 뭐 물론 바로 내려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한 3달 버티다가 뉴스 한번 나오면 이제 뉴스 맞고 나서 이제 내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올렸다 내렸다 해버리면 되니까 결국 특히 이제 시장이자가 올라갈 때가 문제거든요. 올라갈 때가. 그럴 때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10% 내다가 이자를 15% 내려면 이자 더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게 맞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까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변동이자는 은행이 자기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준금리. 예컨대 CD라든가 아니면 코픽스라든가 뭐 나중에 심화학습 때 공부할 겁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CD 금리가 1.1에서 1.2로 올랐다. 그러면 대출 금리도 0.1% 올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소위 이제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를 다른 말로 지표금리라 그래요. 여기다가 뭘 더한다고요? 차입자마다 신용상태에 따라서 은행에서 추가로 받는 게 있어요. 그걸 가산금리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 아래쪽 가변조정 됐고요.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큰 의미가 없고 심화학습 때 가서도 뭐 크게 신경 안 쓸 겁니다. 여러분 여기 글씨가 작은데 여기 이자율이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요거는 심화학습 때 주로 설명할 이야기인데 우리가 투자이론 공부하셨죠? 투자이론 진짜 중요합니다.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요구하는 수익이 높아진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은행이 돈 빌려주고 요구하는 수익이 이자죠. 이자. 그래서 이게 이자인데 그러면 부담하는 위험이 클 땐 이자가 비싸야 되겠네요.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니까. 그러므로 대출자 입장에서 고정이자는 이자율 위험을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비쌀 것이고 변동이자는 차입자에게 밀어버렸으니까 이자율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 안 하죠. 그래서 위험이 낮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고정이자에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써왔던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